이 노래 모르는 분 없으시죠? 처음 나왔을 때 정말 길거리만 걸어가도 사방에서 이 I Will Always Love You가 흘러나왔는데 당대 최고 스타 휘트니 휴스턴이 주연한 영화 보디가드의 주제곡이었죠. 영화도 데이트했지만 특히 이 OST 앨범 4,500만 장 팔려서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된 OST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초대박을 친 보디가드에 여러분 모두 잘 아는 스카치 위스키가 등장했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네, 바로 이 장면인데요. 휘트니 휴스턴이 벽나발을 부는 저 위스키, 정지 화면으로 보면 S자가 딱 눈에 들어오죠? 바로 스프링뱅크인데요. 아니, 보디가드가 제작된 1990년대 초에는 스프링뱅크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을 때인데 어떻게 해서 영화에 나왔지 싶으실 텐데요. 일설에 의하면요, 보디가드 감독이 영화 만들기 직전에 스프링뱅크 증류소에 있는 스코틀랜드 캠벨타운으로 휴가를 갔는데 그때 스프링뱅크에 반해서 이 영화에 등장시켰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거장 켄 로치 감독이 만든 위스키 영화 엔젤 쉐어에도 스페인이 나오는데요. 전과자 출신의 주인공이 아빠가 된 걸 축하해 주려고 사회봉사 감독관이 아껴뒀던 스프링뱅크 32년을 꺼내서 함께 마시는 장면인데, 와, 스뱅 32년이면 지금 영국에서도 가격이 4,000파운드, 약 74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귀한 위스키인데요. 제 생각에는 엔젤 쉐어의 자문을 맡고 직접 출연까지 한 스카치 전문가 찰스 맥클린 선생님의 추천으로 스프링뱅크가 이 영화에 등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인데요. 오늘은 위스키 애호가들이 각별히 아끼고 또 사랑하는 스프링뱅크의 세계를 탐험하려고 하는데요. 스프링뱅크 왜 이렇게 구하기 힘들고 또 비싼 위스키가 됐는지와 더불어서 스프링뱅크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제가 증류소에서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낱낱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억 원짜리 위스키를 1,000만 원대에 살 수 있다면 믿어지세요? 몇 년 전 포브스지에 26만 6천 파운드, 그러니까 약 5억 원짜리 위스키를 10,000파운드, 즉 1,800만 원에 사는 법이란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는데, 여기 등장하는 5억짜리 위스키가 바로 스프링뱅크 50년이었거든요. 이 스뱅 50년은 1919년에 뽑은 스피릿을 50년 숙성해서 1970년에 처음 병입을 한 건데요. 긴 숙성 과정에서 도수가 크게 떨어져서 37.5도밖에 안 됐어요. 도수가 40도 아래라서 지금 기준으로는 스카치라고 부를 수도 없지만, 스카치 최저 도수가 법으로 정해진 1988년 이전까지는 이런 위스키들도 꽤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1970년대에 최초 병입된 오리지널 버전 스뱅 50년은 서양 배 모양을 닮은 키 낮은 병에 담겨서 시장에 나왔는데, 당시만 해도 싱글 몰트가 푸대접 받던 때라서 이 오리지널 버전 스뱅 50년 역시 완판도 안 되고 재고가 남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 스프링뱅크 증류소에서는 악성 재고로 남아있던 50년 위스키를 리보틀링, 그러니까 병과 라벨 디자인만 바꿔서 다시 시장에 내놓습니다. 짧고 뚱뚱한 병에서 키 크고 날씬한 병으로 옮기고 라벨도 손글씨 느낌으로 고급스럽게 바꾼 뒤에 딱 24병만 한정판으로 재출시한 건데요. 자, 그렇다면 처음 출시된 오리지널 버전하고 디자인과 라벨을 바꾼 두 번째 버전은 지금 경매 시장에서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네, 리보틀링된 두 번째 버전 가운데 한 병이 지난 2019년 소더비 경매에 등장을 해서 26만 6,200파운드, 약 5억 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보관 상태가 좀 떨어지는 것도 지금 보통 2, 3억 원 선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최초 병입된 오리지널 버전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담겨있는 위스키 똑같고 용량까지도 똑같지만 짧고 뚱뚱한 병에 담긴 오리지널 버전은요 8,000파운드, 즉 1,400만 원에서 많아봐야 23,000파운드, 그러니까 약 4,200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야, 이건 뭐 거의 하늘과 땅 차이인 건데요. 이런 사례를 보면 경매 시장에서 병이나 라벨 디자인, 특히 한정판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글램피딕, 글램파클라스, 스프링뱅크의 공통점 뭔지 이제 다들 잘 아시죠? 네. 거대 글로벌 기업에 편입되지 않고 한 가문에서 독립적으로 경영을 해온 곳인데요. 스코틀랜드 캠벨타운에 있는 이 스프링뱅크의 경우에는 원래 지금 자리에서 아치볼드 미첼이라는 분이 불법 중류를 해오다가 1828년에 미첼과 사돈 관계였던 리드 가문에서 정식 면허를 받고 증류소를 세웠어요. 하지만 10년도 못 가서 파산을 하게 되면서 1837년에 다시 미첼 가문의 존과 윌리엄 형제가 함께 증류소를 경영하게 됐는데, 제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형제가 1872년에 대판 싸움을 벌이면서 그 직후에 윌리엄이 증류소를 떠나버렸어요. 자, 그러자 남게 된 존 미첼은 아들인 알렉산더 미첼을 데려와서 JNA 미첼, 즉 존 앤 알렉산더 미첼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스프링뱅크 병에 JNA 미첼이라고 적혀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 뒤로 스프링뱅크는 쭉 미첼 가문에서 대를 이어서 운영을 해왔는데, 2년 전 가문의 5대 손인 헤들리 라이트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미첼 가문 사람이 이사회에 들어가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랜 세월 한 가문이 독자적으로 운영한 곳이라서 스프링뱅크는 대기업 소속 증류소와는 생산 철학부터 다른데요. 제가 스코틀랜드 증류소만 60군데 가봤지만 정말 이런 곳은 처음 봤어요. 일단 여기는 간의 수공업에 가까울 정도로 철저하게 100년 전 전통 제조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몰트를 100% 자급자족하는 걸로 유명하죠. 자, 그럼 여기서 PD, 몰트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요? 보리를 싹 틔운 다음에 말리면 됩니다. 보리를 싹 틔워서 말린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몰트를 옛날에 그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에 담갔다가 꺼낸 엄청난 양의 보리를 바닥에다가 깔아놓고 사람이 며칠 동안 일일이 뒤집어 가면서 천천히 싹을 틔우는 플로우 몰팅을 해야 하는데요. 저도 증류소에서 이거 몇 번 해봤는데요. 장비도 무겁고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증류소에서는 공장에서 기계로 생산한 몰트를 사와서 쓰는데, 전화 한 통만 하면요 바로 트럭째 보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편한 방법 다 놔두고 굳이 몰트를 힘들게 직접 다 만들어서 쓰는 곳이 있으니 거기가 바로 스프링뱅크예요. 아마 이 대목에서 발벤이나 라프로이도 전통 방식의 플로우 몰팅 다 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요. 발벤이는 전체 몰트의 15%만 직접 만들고요. 라프로이도 20%에 불과해요. 하지만 스프링뱅크는 100% 플로우 몰팅으로 직접 몰트를 만들어서 씁니다. 스프링뱅크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뭐 없어서 못 먹는 위스키, 뭐 구하기 힘든 위스키, 이런 이미지인데요. 그도 그럴 게 스프링뱅크는 수요와 인기에 비해서 생산량이 정말 턱없이 적죠. 자, 그럼 대체 얼마나 적냐? 이번에 제가 증류소에 한번 물어봤는데요. 연간 스피릿 생산 목표가 약 25만 리터라는 답을 받았어요. 이 정도면요, 연간 생산 가능 규모가 뭐 2,100만 리터에 달하는 글램피딕, 뭐 글렌리벳 이런 대형 증류소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농장 형태의 소규모 증류소인 아일라에 있는 이 키로만만 해도요, 연간 60만 리터 스피릿을 뽑아내니까 스프링뱅크보다는 훨씬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스프링뱅크는 왜 이렇게 생산량이 적은 걸까요? 앞서 말한 대로 간의 수공업에 가까운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위스키 만들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요, 스프링뱅크에서는 플로우 몰팅을 비롯한 모든 작업 상황을 컴퓨터가 아니라 노트에 수기로 적고요, 몰트 양 측정할 때나 뭐 탱크 물높이 잴 때도 자동 센서가 아니라 사람이 나무자를 찔러서 재고요. 또 가마가 있는 몰트 건조실에서는 분필로 칠판에 작업시간 적어 놓는데 온도계는 거의 무슨 박물관 유물에 가깝고요. 몰트 저장해 놓은 사일로도 수동식이라서 사람이 직접 열고 닫아야 하고요. 1940년대에 들여왔다는 이 낡아빠진 제분기를 여전히 쓰고 있는가 하면 주철로 된 당화조는 110년이 됐다고 하는데 너무 옛날 거라서 일주일에 한 번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바닥 다 뜯어내고 청소를 해야 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스프링뱅크는
거의 모든 공정이 100년 전 그대로이다 보니까 아무리 잘 팔린다고 해도 생산량을 갑자기 확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PD,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 만들 때 증류 몇 번 해요? 2번 하는데 일본은 3번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정확히 알고 있네요. 보통은 1차, 2차 이렇게 2번 증류를 하는데 로우랜드에서는 3번 증류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스프링뱅크 증류소에서는 브랜드에 따라서 증류 횟수를 다르게 해요. 피트가 강한 롱로우는 일반적인 2회 증류이고요. 피트가 안 쓰는 헤이즐번은 3번 증류를 하는데 특이하게도 스프링뱅크는 2번도 3번도 아닌 2.5회 증류한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이 2.5회 증류 방식 너무 복잡해서 제가 단순하게 딱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면요, 전체 스피릿 중에 80%는 3번 증류하고요, 나머지 20%는 2번만 증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0.8 곱하기 3 더하기 0.2 곱하기 2라서 실질적으로는 2.8회 증류라고 불러야 정확한데요. 제가 이번에 증류소에 물어봤더니 2.8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단순하게 2.5회 증류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증류 방식뿐만이 아닙니다. 스프링뱅크는 당화 발효 공정도 아주 특이한데요. 당화를 마친 당화액, 즉 워트의 비중이 약 1.04밖에 안 될 정도로 당도, 즉 브릭스가 낮아요. 이렇게 당도가 낮은 당화액으로 발효를 진행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뽑아내는 워시, 그러니까 이 발효액도 알코올 도수가 6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다른 증류소들이 보통 8도에서 9도로 발효액을 뽑아내는 걸 감안을 하면 매우 낮은 도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물어봤는데 증류소에서는 당도가 낮은 당화액으로 100시간 이상 길게 발효를 하게 되면 알코올 발효가 일찍 끝나면서 과일향을 이끌어내는 에스테르 성분이 풍부하게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19세기) 한때 증류소가 30개가 넘어서 위스키의 수도로도 불렸던 캠벨타운에는 지금 스프링뱅크와 글렌가일 그리고 글렌스코시아까지 딱 3개 증류소만 남아 있는데요. 이 중에 킬커란 만드는 글렌가일은 스프링뱅크가 갖고 있는 거 다들 잘 아시죠? 여기도 생산량이 근데 연간 2만 리터가 안 될 만큼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프링뱅크 증류소에서는 스프링뱅크와 롱로우, 헤이즐번까지 3가지 싱글 몰트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각각 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몰트 말릴 때 피트 없이 30시간 열풍 건조만 하는 헤이즐번은 당연히 언피티드 위스키고요. 스프링뱅크는 6시간 피트를 태워서 향을 적당하게 입힌 뒤에 30시간 열풍 건조해서 은은하게 피트감이 살아있는 반면에 롱로우는 48시간 내내 피트를 태워서 건조를 하기 때문에 피트 풍미가 훨씬 강합니다. 자, 이제부터 스프링뱅크 테이스팅 해볼까 하는데요. 이 영상 촬영하고 있는 곳이 서울의 캠벨타운 혹은 스프링뱅크의 성지로도 불리는 스윙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스프링뱅크 위스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테이스팅 이 스윙바를 운영하는 남지우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남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와. 안녕하세요. 야. 대표님, 누구보다 스프링뱅크 위스키를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스프링뱅크 풍미, 특징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합성과 복합성. 복합적인 맛들, 뉘앙스들의 밸런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복합적인 풍미를 균형 잡힌 맛. 자, 그러면 맛부터 한번 보시죠. 처음 맛볼게. 아무래도 이제 스뱅하면 10년 아니겠습니까? 예. 스뱅은 항상 이 맛볼 때마다 마음이 좀 경건해집니다. 늘 자주 쉽게 먹을 수 있는 위스키가 아니다 보니까. 스프링뱅크 10년, 스프링뱅크의 가장 대표 제품이고 요거부터 이제 많이 드시는 거죠. 그쵸. 한번 향부터 한번. 이 향이 참 좋아요. 진짜 이게 너무 다채로운 향부터. 향긋해요, 진짜. 네, 과일향 맞습니다. 다.
피트 스모크는 밑에 잔잔히 깔리고 윗부분은 아주 플로럴한 향들 그리고 그냥 과일의 향들이 위를 굉장히 즐겁게 떠놓는데 질감은 오일리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볼륨감이 있고. 볼륨감이 있어요. 네. 약간의 그 짠맛 같은 짠맛. 예. 예, 예. 그거가 포인트 딱 하나. 그래서 감칠맛으로 참 많이 다가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스뱅 10년이 햄버거, 피자하고 잘 어울리고 헤비한 음식들. 오히려 약간 햄버거 이런 거. 요거 너무 아까우니까 조금만 먹고 하면 안 될까? 자, 이번에도 스팽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미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인기가 가장 인기가 많죠. 정말, 왜냐하면 이게 또 CS, 캐스크 그런- 트랙스로 나오기 때문에 12년 CS입니다. 12년 CS. 그러니까 배치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그 배치는 26번입니다. 요 배치 특징이 좀 있죠. 일단 캐스크 구성이 매년 다른데 그렇죠, 이번 배치 같은 경우는 60% 버번 캐스크, 35% 쉐리 캐스크, 쉐리 캐스크, 5% 럼 캐스크예요. 럼 캐스크.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와, 이게 딱 향 맞는 순간 이 머리 이 앞쪽이 띵 하는 그 느낌이 네. 딱 있네, 이게. 그리고 향에서도 레이어가 있잖아요. 네. 이게 럼이 앞에 있는데 분명히 버번 캐스크의 뉘앙스도 네. 뒤에서 노란색 과일 네. 쪽으로 네. 흘러가고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직관적으로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12년을 드시면 이게 유일하게 오피셜 중에 CS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강렬함 때문에 스프링뱅크를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너무 잘 약간 열대과일 느낌 아주 좋아요. 굉장히 네, 좋고 네, 네. 캐스크가 더해주는 여러 가지 향미들이 복합적으로 더해지는데 특히나 그 럼펑크 네. 정말 빵빵 터집니다, 진짜 입안에서. 거기에 스뱅 특유의 그런 풍미는 다 갖고 있어요. 또. 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사실은 요거를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바로 스프링뱅크 그 유명한 15년. 이거는 이제 쉐리 캐스크 숙성이죠. 네. 없어서 못 먹지 뭐 사실. 네. 정말. 점점 진해지는 것 같아요. 뒤에서 살짝 밀키함도 올라오고. 스팽은 좀 약간 숙성 연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멜론 향 같은 박류의 향들이 굉장히 은은하게 좋네요. 네. 그 피트와 그 소금 맛이 딱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물리지 않는 음식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아니 근데 특히나 이게 스프링뱅크 먹을 때마다 제가 늘 감탄하는 게 이 묘한 이 바다 느낌이에요. 맞아요. 예. 이게 스프링뱅크의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캠벨타운을 닮은 위스키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년 진짜 훌륭합니다, 진짜. 정말 질리지 않는 술인 것 같아요. 자, 끝내기 전에 오늘 추천곡이 있는데요. 제가 김마리 씨의 목소리를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김마리 님이 부른 만월이란 노래 정말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 달처럼 빛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자, 그리고 스윙 남지우 대표님과 함께 스프링뱅크 마지막으로 한 잔만 더 하면서 인사를 드릴까 하는데 후덜덜한 거를 오늘 마지막 선물로 내주셨는데 무려 스뱅 30년이고 30년. 배치 4번입니다. 스뱅 30년 배치 4번 영접합니다. 남 대표님과 스뱅 30년 마시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마셔볼까요? 와, 그냥 몸이 붕 뜨네. 와. 난 눈물이 많아 와, 기가 막히네요, 진짜. 역시 스뱅은 스뱅이네요. 그쵸. 자주 넘어지고 다치는 것만 많아져 나는 널